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여드름은 학창시절은 물론 또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여드름이 뭔지, 두 번째, 여드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번째, 집에서는 여드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네 번째, 여드름 치료법, 다섯 번째, 최신 여드름 흉터 치료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여드름의 종류는 생기는 시기에 따라서는 첫 번째는 청소년 여드름, 두 번째는 성인 여드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건 제 예전 성인 여드름 편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드름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좁쌀 여드름, 두 번째는 빨갛게 익은 화농성 여드름, 세 번째는 블랙헤드, 이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좁쌀 여드름입니다. 먼저 이 좁쌀 여드름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화이트헤드, 우리 폐쇄면포라고도 불리는데요. 하얗게 작은 점처럼 보이죠. 모공이 좀 막혀서 피지가 피부 안에 갇혀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털구멍에서는 피지라는 개기름이 계속 분비가 되는데 입구가 막혀서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얗게 변하면서 좀 끈적거리게 됩니다. 주로 이제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가 되거나 모공이 좀 각질로 막히면서 피지가 제대로 배치되지 못해서 발생을 하겠죠. 각질이 아니더라도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이 오랫동안 발려져 있는 이 상태에서 이 모공 안쪽까지 잘 닦여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러한 화이트헤드가 잘 생기겠죠. 다 요즘처럼 난방이 들어오면 건조해지게 되고 또 피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지, 개기름의 분비를 증가시키므로 이 화이트헤드가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또한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이 막 순한 게 좋다고 막 세정력이 지나치게 약한 클렌징 제품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당연히 이러한 화이트헤드가 또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농성 여드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빨갛게 여물어 있는 여드름이 바로 이 화농성 여드름인데요. 화농성 여드름은 결국 피지가 이렇게 갇힌 상태에서 C. 아크네라는 이러한 여드름균이 증식을 하면서 염증이 심해진 상태가 되면서 붉어지게 됩니다. 자, 요즘에는 이런 C. 아크네 말고도 이 피부 표면에 증식하는 다른 균들에 의해서도 여드름이 발생된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염증이 이렇게 터지면서 콕콕 찌르는 듯한 모양의 모공성 흉터가 될 수가 있고요. 손으로 조금 더 건드려가지고 박스 모양이 되는 두 번째, 이 박스형 흉터. 또 더 심하게 손상을 받아서 웅덩이 형태의 모양의 흉터가 되는 이 롤링형 흉터가 될 수도 있으니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사춘기 여드름이라고 부르는 이 여드름들이 사실 대다수 화농성 여드름인데 이는 사춘기 시절에는 피지의 분비가 다른 시기보다 굉장히 많고 또 모공 주변에 각질화 현상, 즉 입구도 잘 막히게 되며 피부의 균종이 한 30에서 40대 이상에 비해 여드름을 잘 유발하는 균종들이 주로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블랙헤드입니다. 자, 이 블랙헤드가 여드름처럼 보이는 경우는 사실 적긴 하지만 염증과 동반될 때에는 여드름 가운데 있는 이렇게 딱지처럼 좀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모공이 오히려 좀 확장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화이트헤드와 좀 비슷하지만 이 털구멍 안쪽에 피지가 갇혀있는 이 좁쌀 여드름, 화이트와는 다르게 피지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모공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산화가 되거든요. 끝이 검게 산화가 돼서 변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나 이마처럼 피지선이 좀 발달한 부위, 즉 T존에 주로 볼 수가 있는데 방치할 경우에는 여드름처럼 보이게 되거나 피지를 좋아하는 여드름균에 감염되어 증식하면서 화농성 여드름과 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앞서 말씀드린 종류 외에도 이 염증의 진행 과정에 따라 단단한 혹으로 좀 나타나서 오히려 이렇게 결절성 여드름이 되어서 남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고름이 가득 차서 부드러운 혹 형태로 나타나는 이 낭포성 여드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드름은 호르몬이나 환경으로 인한 피지 분비량이 증가되고 모공이 폐쇄, 막히게 되고 여드름균이 증식되고 염증 반응이 생기는 이러한 것들이 주된 원인입니다. 여기에 막 우리가 음식이나 스트레스, 환경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상태가 더 악화될 수가 있으며 어떤 한 종류의 여드름이 다른 여드름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드름은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종류마다 관리 방법이 좀 다릅니다. 먼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드름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관리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종류별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 관리 방법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좁쌀 여드름, 즉 화이트헤드 먼저 살펴볼게요. 이 좁쌀 여드름은 모공이 어떠한 이유로 막혀서 피지가 안에 갇혀있는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염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일단 절대로 손으로 짜거나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꼭 짜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세안을 좀 꼼꼼하게 하시고 유분이 적은 대신 함습제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간 제품을 좀 발라주되, 유분이 적어서 보습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바르는 빈도수를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라면이나 설탕, 흰밥, 초콜릿과 같은 이 정제 탄수화물들은 피지 분비를 좀 증가시키기 때문에 좀 최대한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습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오히려 건조해져서 피지 분비, 즉 우리의 계기름이 활발해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는 가습기를 충분히 해주면서 충분한 또 수분 섭취와 또 유분기가 적은 보습 제품의 빈도수를 자주 발라주게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이트헤드를 알아봤고, 두 번째 화농성 여드름의 경우에는 당연히 염증 부위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농성 염증이 터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다가 우리 듀오덤처럼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형을 좀 덮어서 밀폐와 보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화농성 여드름을 가리려고 그 위에 화장품이나 선크림을 덧바르면서 오히려 뚫린 모공, 염증 사이로 화학물질이 들어가면서 염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막힌 피지나 각질을 벗겨준다고 필링이나 코팩과 같은 이런 화학적이나 물리적인 각질 제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필링을 해주면 피부 장벽이 약화가 되면서 당연히 지붕이 뚫려 있으니까 외부로부터 세균들이 이 염증 부위로 더 감염을 잘 유발할 수가 있겠죠. 또한 IGF-1 수치를 높여서 염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이런 우유 같은 유제품 섭취를 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돼지고기나 튀김과 같은 염증이 안 좋은 음식보다는 오메가3 지방산이 좀 풍부한 생선류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A, D, E나 아연이 포함된 식품이나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랙헤드입니다. 이 블랙헤드는 보통 T존 위주로 생기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T존은 피지 분비가 많은 이마와 코, 앞광대 부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안이나 식품 주의를 한 것과 더불어서 이 T존 쪽에는 블랙헤드가 있고 또 발달되어서 또 여드름처럼 보이는 분들이라면 T존만 좀 다른 케어 루틴을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T존 부분만 피지가 많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블랙헤드가 많은 부위만 클렌징 오일을 통해서 이중 세안을 해보는데, 이때 주의점은 과도할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손상받을 수 있으니까 해당 부위만 국소적 그리고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 영상 올려놨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습제를 바를 때는 얼굴 전체를 크림으로 바르는 분들은 블랙헤드가 있는 부분들은 좀 앰플 타입 등을 사용하는 등 덜 유분기가 있는 보습 제품으로 차라리 빈도수를 조절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여드름 흉터인데, 사실 안타깝지만 여드름 흉터는 생활 습관을 관리한다고 흉터가 저절로 차오르는 건 아니지만, 여드름 흉터는 괜히 생기지 않죠.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이 생기는데, 자, 이런 분들이 여드름 흉터 연고라고 하는 이러한 리치한 성분들, 어떻게 보면 유분기가 좀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을 계속 바르다가 오히려 모공이 막혀서 새로운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관련 없는 모공 관련 제품을 또 과도하게 이용하시는 경우, 사우나를 간다거나 급격한 온도 변화가 계속 있다거나 잦은 각질 제거를 한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도 여드름이 잘 생길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는 동안 아무리 피부 장벽에 손상을 안 주는 시술이라도
사실 아예 자극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심지어 여드름 먹는 약으로 막 피지까지 줄여놓은 상태잖아요. 피부가 막 건조한 상태인데 막 그 위에다가 비타민 A 연고, 레티놀 연고를 막, 야, 이 여드름을 줄인대. 야, 그리고 또 뭐 땡땡 연고가 여드름을 줄인대 라고 해서 피부에 자극이 좀 가해질 수 있는 이러한 여드름 연고를 바르는 경우에 사실 그 연고 자체가 피부 각질층 탈락을 빨리 시키면서 오히려 예민해졌던 피부를 더 예민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여드름 흉터 치료 중에는 본인 마음대로 막 여드름에 도움된다는 연고를 바르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한 후에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여드름을 집에서 짜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드름을 흉터 없이 제거하려면 피부과에서 안전하게 압출을 받고 염증 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외부 행사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등에 의해서 집에서 압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불가피하게 집에서 짜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면봉, 뭐 압출 도구, 손, 뭐 바늘을 사용한다면 이런 것들이 모두 소독된 상태여야 됩니다. 세정제를 통해서 씻는 것과 더불어서 뭐 알코올 솜이나 소독제를 사용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면봉으로 수직 방향으로 360도 방향으로 눌러주기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봉 두 개를 이용해서 여드름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면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짜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눌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드름이 있다고 한다면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수평으로 짠다고 한다면 이 불룩 튀어나온 부분이 뚜껑이 열리듯이 이렇게 찢어지게 되겠죠, 위가. 그래서 그 부위가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직으로 눌러줄 때는 여드름이 있다고 쳐볼게요, 요 한 점이. 그러면 그 주변을 360도 방향으로 다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360도 방향으로 눌러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 털구멍에 붙어있는 피지는 털구멍 안에 피지샘들이 이렇게 360도 방향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방향만 누르는 게 아니라 전 방향을 다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꼭 안에 것을 막 짜주고 싶을 때 잘 소독된 일회용 주사침이나 사열침 등을 수직으로 좀 찔러서 여드름 부위에 미리 구멍을 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안 나오면 포기하기입니다. 자, 아무리 시도해도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억지로 짜면 우지끈 염증 부위에다가 자극을 줘서 또 하나의 염증을 만드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요, 멜라닌, 즉 점색소를 막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색소 침착이 생기는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화농성 여드름이 아니라 결절성이나 낭포성 여드름이라면 당연히 피부과로 가보시는 경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여드름 자체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앞에서 무조건 바늘로 구멍 내고 짜는 것을 되게 비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주사피부염, 홍조라고도 불리는 이 주사피부염도 이렇게 빨갛게 구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들도 사실 짜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여드름인 줄 알고 계속 바늘로 찌른다면 더 자극을 받겠죠. 아니면 염증 자체가 굉장히 안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멍을 내더라도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막 구멍을 내면서 막 끝장을 보려고 계속 자극을 주게 되면 오히려 흉터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이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면봉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눌러서 짜보는 걸 시도하다가 안 나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흉터가 생기지 않는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후 관리인데 여드름을 짜서 생긴 구멍도 일종의 상처입니다. 구멍이 크다면 외부로부터 세균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항생제 계열의 연고를 발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뭐 듀오덤과 같은 스비움 밴드를 붙여주는 것이 좋은데 어느 정도의 밀폐와 보습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선크림이나 메이크업도 이렇게 듀오덤과 같은 스비움 밴드 위에다 그냥 발라주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막 며칠씩 계속 길게 붙이게 되면 오히려 또 피지가 이 스비움 밴드 때문에 막히는 경우도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비움 밴드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별이 필요합니다.
여드름을 집에서 셀프로 짜는 것은 항상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급한 게 아니라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드름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드름 약입니다. 자, 항생제 계열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항생제 계열 중에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이 주로 쓰이는데 여기에는 독시사이클린과 미노사이클린이 주로 쓰입니다. 이는 여드름균인 C아크네라는 것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의 4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C아크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염증이기 때문에 이 2가지의 기전을 다 타겟팅하는 치료죠. 간혹 보호자분들께서 아니 애가 여드름인데 왜 항생제를 계속 써요? 라고 걱정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작용 기전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사실 막 항생제이긴 하지만 항염증 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A 유도체입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인데 피지 생성을 감소시키고 각질 생성을 좀 억제시킵니다. 임산부에게는 금기이고 약 중단 이후에 한 1개월 이후에 임신계를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전 넉넉하게 한 3개월 전에 중단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환자분들 중에 이러한 금기사항 때문에 약이 심하게 막 독한 거 아니야? 마치 막 굉장히 위험한 약으로 겁을 먹는 분들이 계신데 자, 모든 약들처럼 부작용이 존재하는 것이지 주의해서만 사용한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먹는 약이 더 있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크게 2가지 분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뭐냐면 어떤 병원에 가니까 막 여드름으로 어떤 약을 기가 막히게 지어주더라 라고 하면서 야 너도 저 병원 가서 이 약 지어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피지 발달이 많은 분들, 즉 아까 말한 좁사여드름, 즉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많지만 염증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막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만 죽어라 먹는다면 좋아질까요? 아니죠. 자, 반대로 피지 분비는 거의 없고 막 염증만 주로 있는 사람에게 막 피지 조절제만 계속 사용을 한다면 얼굴마다 건조해지고 병변 호전은 크게 없을 수가 있겠죠. 즉 피지 분비 플러스 염증이 둘 다 많은 사람에게 2개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약을 처방해야 하겠죠. 즉 여드름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각각 원인별로 치료가 좀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염증 주사입니다. 이 염증 주사는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사 성분을 주입하는 것인데 이 염증 주사를 맞는 이유는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몸은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색소를 끌고 들어와서 그 부위가 색소 침착이 되는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염증은 무조건 빨리 가라앉혀주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스케일링입니다. 여드름 스케일링, 흔히 여드름 필링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 필링 제제를 사용을 해서 각질층을 결국 제거하는 것입니다. 살을 무슨 박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드름의 4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중에 모공의 각화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질화된 병변들로 이 막힌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뚫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피지샘에서 피지가 절이되지 않고 안에서 막 C아크네라고 하는 세균들도 머물러서 증식하지가 않겠죠. 자, 4번째는 피지 파괴술입니다. 결국 여드름은 털구멍에 매달려 있는 피지들이 너무 과도해서 특정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는 피지를 선별적으로 파괴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혹자들은 피지가 피부 표면에 막 항균 작용을 하고 또 약산성 상태를 유지시켜줘서 무조건 없애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당연합니다. 무조건 피지를 뭐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too much여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괴라는 것이고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그 부위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이므로 선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바늘이 달린 고주파를 이용을 해서 파괴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에너지 조절도 중요한데 너무 강하게 되면 피지 주변에 있는 정상 피부도 파괴가 되겠죠. 에너지가 너무 약하면 피지 파괴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에너지가 정확한 깊이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서 이 시술자의 스킬이 중요한 시술 중 하나입니다. 5번째로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해 알아볼 텐데 자, 이 여드름 흉터 치료 중에 최신 방법에 대해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하면 피부가 얇아진다는 설들이 계속 퍼져나갔던 이유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는
피부 장벽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를 지붕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지붕에다가 박피술과 같은 반복적으로 막 계속 지붕을 막 사포로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부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될 막 눈, 비, 미세먼지, 막 오염물질 다 들어오겠죠. 즉 평소에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 원인 물질도 이 피부 장벽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서 피부를 간질간질하게 하고 뭐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침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으면 각종 면역 반응으로 피부가 붉어지게 됩니다. 또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이 구멍난 지붕을 통해 증발이 잘 되겠죠. 그래서 속건조함이 생깁니다. 기존 흉터 치료의 대표적인 우리 프락셀의 원리가 이 흉터 부위에다가 좁고 깊은 열기둥을 진피층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어서 그 부위에 있는 줄기세포 등을 자극을 해서 새살을 차오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열기둥을 만들어낼 때 이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 정도로 강한 에너지를 가해진다거나 아니면 회복될 정도의 시간을 주지 않고 막 반복적으로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피부 장벽, 이 지붕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는 간질간질 따끔따끔, 두 번째로는 붉어지고, 세 번째로는 속건조함이 생기게 되어서 일반인들은 피부가 얇아졌네 라고 느끼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이 흉터 치료를 밖에서 안으로 자극을 주는 시술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시술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바로 콜라겐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이 있다면 피부 안쪽에다 넣어줘서 바깥으로 자극을 줄 수가 있겠죠. 자, 피부 밖에서 안으로 자극을 주는 흉터 치료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새살을 차오르게 하는 흉터 치료가 바로 최신 흉터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물질이 주베록 이러한 물질들인데 우리가 주베록과 같은 이 콜라겐 형성 물질을 넣는다고 막 무조건 흉터 부위가 차오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차오를 때 흉터가 메꿔질 수 있을 정도의 얕은 층에 정확하게 주입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콜라겐 형성 물질들도 입자 크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흉터의 깊이나 모양 등에 따라서 또 피부층이 두꺼운지 얇은지에 따라서 입자가 큰 걸 사용할 건지 작은 걸 사용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되고 입자가 또 얕은 층에 들어가는 것은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입자가 또 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전처치를 통해 만들어주거나 요즘에는 큐어젯이라고 해서 고압으로 약물을 안쪽으로 쏴줄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즉, 첫 번째로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로는 입자를 적당하게 선택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콜라겐 형성 물질은 그 자체로 흉터를 완전히 메꿀 수가 없습니다. 이 흉터의 날카로운 함몰, 이 표면에 대한 처리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흉터 레이저들이 어느 정도 추가로 같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표면의 손상이 너무 가해지는 경우에는 피부 장벽의 손상과 함께 또 일상생활도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표면의 손상을 최소화로 줄 수 있는 레이저 장비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콜라겐 형성 물질을 넣어준 다음에도 적당한 열 에너지를 좀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열 자극은 콜라겐 형성 물질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또 콜라겐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또한 물질 자체가 어느 정도 뭉치게 되거나 이런 것들도 예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피부과 전문의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